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역사학부의 허수라고 합니다. 아까 배영민 선생님께서 그 대도가신 인사말에도 있었지만 독립운동사 분야가 사실 지난 세기부터 한국 역사학, 특히 근대 역사학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1990년대 이후로 독립운동사 연구가 학계를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조금은 약해진 감이 있습니다. 다른 분야 연구들이 활성화되면서요. 그런데 오늘 그 발표처럼 독립운동사 연구 분야의 그 여러 소장 중견 학자께서 이렇게 새로운 도구,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연구를 야심차게 진행하는 그런 활동을 저도 상당히 응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고맙게도 저한테 부여해 주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드릴 것은 불안감이라는 겁니다. 아까 학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이른바 AI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AI 기술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뭐 반대를 하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더라도 일말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도구가 중요하다, 도구를 잘 사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면 일리가 있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도구만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겠는가? 망치를 든 사람 눈에는 못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료나 역사적 현실이 그 도구가 다룰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입장에서는 좋은 질문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어떤 문제의식이라든지 그 도구를 활용하는 그것을 이끌어가는 질문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질문도 검증할 도구가 없으면 그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검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고민이 되는데요. 또 현실적으로는 더 이런 고민을 가속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도 이 도구의 발달, 기술이 발달이 가속화되니까 한 달 열심히 배워서 이렇게 익히면은 한두 달 지나면 그게 낡은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도구를 안 배우겠다 이러면은 옆 사람은 AI로 하루 만에 하는 일을 나는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와 질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한쪽만 택하자니 뒷맛이 남고 두 개를 다 하자니 너무 어렵고 이제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지나간 경험에서 이런 문제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침 저한테는 그런 이 도구와 질문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표지가 개벽 표지죠. 3.1 운동이 일어난 직후 그 다음 해부터 발간이 되어서 6년간 72호가 남았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이 창간호 표지로 준비되었는데 창간호 표지는 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시호가 발행되고 표지가 실리지 않다가 1년이 지난 13호에 실린 것입니다. 오른쪽은 31호입니다. 중요한 개벽 논조의 변화가 있던 그런 시점하고 비슷한 것인데 요 위에 보면은 라 크레아도라고 하는 에스페란토 그 당시에 국제어로 여겼던 그런 언어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부터 개벽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과 땅을 연다 뭐 이런 의미를 담았고요.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 지도에 이런 그 한자로 제호가 있는 이런 식의 이제 제호입니다. 저는 이 개벽을 이 도구와 관련해서 보면 크게 세 단계에 걸쳐 있는 상이한 그 도구로 분석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수작업으로 질적 연구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디지털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해본 적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AI 기술을 사용해서 개벽의 데이터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개벽에 대한 저의 경험을 가지고 도구와 질문의 문제를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 편의상 이렇게 일기라고 이제 했는데요. 뭐 시기 구분을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한번 그 아까 도구와 관련해서 해봤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질적 연구를 했고 그 당시에는 주로 도구라고 할 것도 없고 뭐 엑셀이나 워드 프로세서 이런 걸 이용해서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AI 시대의 이 첨단을 논의하는 이 마당에 한 20년 가까이 전에 있었던 고리타분한 이런 수작업의 연구와 그 경험이 어떤 쓸모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좀 얘기할 만하다고 제가 생각한 것은 어떤 별다른 도구가 없는데도 이 시기에 개벽에 관한 제가 가졌던 통찰 이런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개벽에 보면요, 개벽 초기에 서양의 근대 사상을 수용을 해서 소개하고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때 이런 소개를 굉장히 중심적으로 했던 인물이 소춘 김기전이라는 사람입니다. 방정환과 함께 어린이날 제정에도 이렇게 주도를 했고요. 그랬던 분인데 이 이돈화, 김기전 이런 사람들은 천도교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개벽사를 만들고 개벽을 발간했는데 이 개벽은 당시에 뭐 대표적인 종합 월간지였고 당시에 유행했던 대표적인 사조들을 많이 소개하는 그리고 집약했던 영향력이 꽤 큰 잡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기전이 어떤 서양 사상을 소개를 하고 그것을 조선의 맥락에 맞춰서 이제 재구성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번역한 건 아니고 식민지 조선의 독자에 맞게 이렇게 적절하게 재구성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1호 2호에 역만능주의의 선봉자 프리드리히 니체를 소개함 이런 기사가 두 번에 걸쳐서 소개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게 당연히 일본의 어떤 저본을 토대로 발췌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일본 저본에는 뭐 니체를 소개하면서 니체 행위가 어땠고 사상이 어땠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몸이 약했다, 섬약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소춘 김기전은 그의 신체는 강질이었다 이렇게 바꿔서 그 앞과 뒤에는 문장을 그대로 번역했는데 여기는 바꿉니다. 이게 실수가 아니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일종의 큐레이터 역할을 한 겁니다. 조금 확장해서 보면은 단순히 이 한 사례만이 아니라 뭐 여러 뭐 니체, 루소, 그 다음에 뭐 카펜터, 뭐 이런 그다음에 버트란트 러셀 이런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철학 부분을 소개했다면 똑같은 항목인데도 다른 사람은 이제 다른 것을 주로 소개하는 이렇게 좀 배분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소개의 경제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관찰은 뭐 특별한 도구의 힘보다는 그냥 하나하나 읽으면서 영인문을 읽어가면서 가졌던 그런 이제 그 관찰이자 어떤 판단이자 해석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그러면 결국은 질문이 중요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질문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초기에 수작업을 할 시기에 학계에서는 개벽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연구가 많았죠. 뭐 성균관대학교 최수일 선생님은 그걸로 방대한 단연문도 쓰셨고 많은 연구가 있는데 대체로 학계에서는 개벽의 논조가 이제 사상의 경향을 반영하니까 1920년대 전반에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독립운동의 하나의 방향으로 소개가 되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개벽이라는 지면에도 소개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개벽의 논조가 전기에는 이제 여러 뭐 개조론의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하다가 후기가 되면은 사회주의로 바뀐다 이런 얘기는 다 했습니다. 그거는 학계에 별로 이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언제 바뀌느냐, 또 어떤 형태로 바뀌느냐 이런 부분은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또 이렇게 구체적인 논문이 한 편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식이 분명하더라도 구체적인 그 지점을 밝히는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를 들었던 제가 서양 사상의 그 중력적 수용, 소개 이거를 김기전을 통해서 연구한 게 있는데 그때도 제가 일본어 저본과
개벽의 기사를 이렇게 비교할 때 수작업으로 했거든요. 육안으로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비교의 단위가 되게 장범위입니다. 절도 아니고 장범위로 크게 한 뭐 대여섯 개 장을 비교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옮겼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배제가 되었다 이런 정도였지 그 이상으로 세밀하게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넘게 해준 이제 그 도구의 어떤 발견이자 제가 습득을 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2009년에 인문한국 사업의 그 개념사라고 하는 아젠다를 주로 하는 인문한국 사업에 참여하면서 디지털 인문학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뒤에 2014년경에 토픽 모델링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 마이닝 속에서 하나의 어떤 분야 이런 것을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구를 습득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강한 문제의식과 질문을 가지고도 해명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이제 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개벽 72호를 좀 관찰하기 위해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하나의 분기로 하면은 이제 24개 분기가 되겠죠. 1년에 4개씩 나눠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 전체 이 중요한 논설들, 개벽의 논조를 대변한다고 생각되는 주요 논설을 한 330개 정도를 제가 선별을 했어요. 전체 기사는 2,50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너무 지역적이거나 뭐 기계문 이런 거에 다 넣으면은 그거를 논조라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논조를 드러낸다고 판단되는 주요 논설들을 추려서 그게 한 334개 정도 됩니다. 그거를 갖고 토픽 모델링을 해서 중요 주제들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7개 정도로 뽑혔습니다. 8이지만 중간에 하나는 이제 삭제한 게 있고요. 그래서 7개 토픽이 뽑혔는데 이 7개 토픽이 그럼 분기별로 어떤 비율을 차지하는가 이 비중을 내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빨갛게 제가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한 부분이 이제 13인데 요게 호로 보면 36에서 37호 사이고요. 분기로 보면 12, 13분기 중간인데 요 1번 이 파란색, 좀 밝은 파란색이 사회주의 토픽에 해당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이전부터는 확연하게 이전보다 많아진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벽 전체의 담론 지형이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지고 그 후기의 시작점이 13분기, 즉 호수로는 37호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맞다기보다는 나름의 절차와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것을 말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제가 AI를 활용한 그런 그 개벽 분석의 하나로 예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그래프 자체는 좀 생경하실 수 있는데 네오포제이라고 하는 그런 뭐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시각화한 겁니다. 최소한의 설명만 말씀드리면 요거는 두 개의 텍스트를 서로 비교한 건데요. 요 지금 연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텍스트는 요거는 하나하나가 이제 문장 단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전에는 장 단위로만 비교했다 그랬죠. 이제는 좀 더 세밀하게 문장 단위로 비교를 해보자. 근데 사실 이 두 텍스트 간에 연관이 있는 것, 즉 일본 제국대학의 철학과 교수였던 이노우에 데츠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1915년에 철학과 종교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했고요. 이게 이제 26개 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8장이 메치니코프라고 아시죠? 그 노벨 화학상 받았던 유산균으로 유명한 그 메치니코프에 관하여 이런 장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화가 이거를 개벽 8호에 1921년 이후로가 8호인데 이 8호에 어떤 제목으로 발췌 번역을 하느냐면은 과학상으로 본 생로병사라는 논술 제목으로 발췌 번역을 합니다. 제목만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박사논문 준비하고 가다가 알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거를 세밀하게 연구할 엄두가 안 나가지고 그냥 안 하고 있다가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철학과 중에는 OCR로 이렇게 텍스트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 개벽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걸 다 문장 단위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걸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 비교를 하는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건데요.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료지를 보면 S010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S1부터 돼 있어요. 이렇게 오다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얘는 밑으로 좀 잘렸죠. 그 다음에 이 분홍색은
이 이도나의 논술입니다. 백두산인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이거는 T001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량을 보면 이 분홍색 이도나의 글은 개수가 문장이 175개입니다. 그런데 이 저본이 되는 철학과 종교 8장은 문장 수가 689개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어쨌든 이 두 개를 매칭을 시켰는데 이렇게 같은 색깔끼리의 연결은 그 문장 순서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해놓고 당연히 번역본인 개별도 자기들 문장 순서가 연결되도록 해놓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 사이죠. 파란 거에서 분홍색으로 가는 이 화살표는 이 두 문장들이 비교를 해서 유사도가 높은 거. 그러니까 유사도가 높은 것은 일정한 이제 선이 있겠죠, 기준. 그 이상이 되는 거는 이 화살표가 되게끔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바로 문장 수준에서 이도나가 저본을 발췌 번역한 건지 아닌지가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75개 문장과 689개 문장을 유사도를 하면은 이게 제가 예상한 대로 순서로만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12만 얼마가 나와요. 12만 개의 조합을 제가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됐는데 이제는 AI를 통해서 이런 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요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런 거는 이제 1대1로 거의 문장이 거의 충실하게 번역이 됐다고 보이는데 요런 거는 세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을 이도나가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소개하는 거 있겠죠. 그다음에 이런 거는 아예 이런 거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확대해 보면 전체 확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출발점이죠. 문장의 출발점이고 이도나 글은 여기서 끝나요. 이거 175가 되겠죠. 요거는 이노우의 대체지로의 8장은 689번이 여기 됩니다.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다가 이렇게 해서 네오포즈에서 누르고 결과가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저는 이렇게 나오리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뭘 느꼈는지 아세요? 아, 사람의 뇌가 이래서 쪼글쪼글하게 해가지고 좁은 데다가 들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좁은 데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을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줄이 나란히 가는 거는 이도나가 이 부분은 비교적 그냥 문장 대 문장으로 번역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은 매칭이 안 되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바깥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번에 있어도 이도나가 발췌 번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 근데 이 뒷부분은 통으로 하나도 안 했죠. 뒷부분은 이제 다 빼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보면 조금 더 욕심이 생겨요. 그러면 이도나가 뭐 알았든 몰랐든 어떤 부분은 저본에서 인용을 하고 어떤 부분은 인용하지 않았을까? 그게 뭔가 경향성이 있을까? 이걸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저본을 연한 파란색이 되는 이 이노우의 대체지로의 책 8장을 그 내용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서로 변별되는 부분을 보니까 세 부분 나눠줘요. 그리고 어떤 주제가 특별하지 않은 거는 그냥 표시 안 하게 해놓고 어떤 그 분야의 그 문장이 어떤 주제에 분명하게 나타낸다 그러면 그거는 그 부분의 색깔을 표시하겠거든요. 그게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과학, 철학, 권위. 근데 이 철학이 뭐냐면 그냥 아주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권위라는 거는 굉장히 그 안에는 구체적인 철학자나 과학자, 학자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조선인 독자가 봐봐야 누구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노우의 대체로는 일본 청중들을 앉혀놓고 그게 어떤 상황인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되게 이제 그런 철학 분야나 이런 분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연하는 내용을 담은 거거든요. 일본어 문장은 높임말로 되어 있습니다. 뭐 아리마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개벽에서는 그냥 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좀 경향성이 나타났습니다. 과학과 관련된 거는 초록색으로 표현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홍색과 상당히 매칭이 많이 되죠. 이 부분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는 문장을 주로 발췌했구나.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빨갛거나 노랗게 한 거는 이렇게 철학과 권위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은 대체로 이 비어진 부분으로 포진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그 경향성이 보이는구나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수작업으로 12만 개의 조합을 보고 또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 이런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AI 도움으로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구의 역량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또 도구가 더 중요한 거냐? 그러면 역시 또 처음에 딜레마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도구가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든 어떤 패턴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근데 그 패턴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사람의 몫인 거죠. 연구자의 몫입니다. 다시 개벽 논조로 돌아가 보면요. 제가 아까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개벽의 논조를 뽑아내고 그 중에서 사회주의 토픽에 주의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 토픽 모델링이 이거는 사회주의 토픽입니다.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에서 이 단어들의 흐름을 보고 이 단어를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뭐 7개, 8개에 나누어지고 이 7개, 8개의 단어들이 이렇게 주로 많이 문장에서 많이 쓰이는 것끼리 모아주는 겁니다. 그런 게 나타나면 연구자가 보고 이거는 사회주의 토픽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거는 뭔가 개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판단은 어디서 나온 거냐? 제가 이제 그 이전에 아까 일기에 해당되는 뭐 수작업을 했고 또 뭐 연구사의 동향을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직접 이제 개벽을 보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서 제가 이거는 사회주의 토픽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이렇게 뭐 꼬불꼬불 되어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타났지만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 내용들이 어떤 거에 이 경향성을 보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걸 뽑아서 보고 이게 과학적 사실은 주로 이렇게 채택이 되고 이런 것을 왜 그럴까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한 다음에 이게 개연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연구자의 몫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구만의 그런 역할이라고 보기도 힘든 것이죠. 결국은 도구가 새로운 시야를 보여주고 또 질문이 의미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미 속에서 도구의 새로운 사용이 다시 또 열리고 이런 순환적인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가 먼저냐, 질문이 먼저냐, 순차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적어도 저의 경우에는 도구와 질문이 각각 발전하고 전개되다가 어느 시점에 서로 접속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당신 경험이고, 그리고 한 20년 전부터 별로 급하지 않을 때 이렇게 고민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이랬는데, 지금은 엄청 급박한 AI의 이 영향과 발전이 급박하고 우리 생활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데, 당신 경험을 그대로 일반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내용의 면에서는 이거는 저의 경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여기서 이런 주제를 갖고 나온 거는 형식 면에서는 일반화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저의 어떤 전공적인 질문 또는 연구 이런 부분이 AI나 이 디지털 도구와 만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어느 누구한테나 다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내용이 아니라 형식, 구조 면에서는 뭔가 이런 경험이 좀 일반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독립운동사 연구에서도 독립운동사 어떤 텍스트 저서가 사상적으로 어디에서 왔는가 원천을 뭐 살펴본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주요 나라들의 언론에서 어떻게 서로 다르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은 이제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우리가 이 경험의 어떤 구조, 자기 질문과 그 도구의 만남, 뭐 이런 거를 좀 메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은 이제 연구자의 역할은 어떻게 바뀔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역할은 그대로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연구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학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자는 자료를 읽고 그걸 해석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죠. 사실 그게 본령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AI의 역할이 커가면서 연구자의 역할도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연구의 어떤 그 위치라든가 또는 자기 연구의 그 바운더리를 크게 조망하면서 기획하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구획을 해서 AI에게 넘기고 인간이 언제 개입을 할 건지를 또 잘 판단해서 개입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연구자의 새로운 전문성은 바로 그런 부분을 잘 디자인하고 설계할 수 있는 것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AI 시대의 새로운 연구자의 역할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디지털 큐레이터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하는 행위들은 디지털 큐레이션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다 좋은데 뭐부터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죠. 사실 저도 뭐 어떤 도달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모색해 나가는 입장인데요. 그런 면에서는 뭐 왕도라든가 지름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출발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분야에서 AI를 본격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써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부대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집에서 노트북을 막 던질까 말까 막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자꾸 엉뚱한 답을 주니까 욕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 가족들 다 듣는데 교육상 이런데.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잘 되고 그런 거를 반복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하다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비유를 하자면 전쟁터에서 장수가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데 그걸 잘 하기 위해서는 말하고의 그 부대낌, 엄청난 그 훈련을 하고 호흡을 맞춰야 되겠죠. 저는 AI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말로는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지만은 그 AI를 내가 하는 일에 시키고 또 조율을 해보고 역량을 알아보고 어디를 실수하는가를 알아보고 내 일에 어떻게 내가 위임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위험한 부분은 내가 개입을 할까 이거를 많이 해볼수록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좀 익으면은 도구를 훨씬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부대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디지털 문헌학이라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색을 하고 있고 헤매고 있고 찾아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디지털 문헌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 경험에서 나온 일시적인 도착점이지 이게 뭐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름의 영역에서 뭐 관심사와 질문과 또 인연이 따르면 어떤 분야에 이렇게 나가시다가 도달하는 어떤 지점이 있겠죠. 저는 그거를 지금 제가 그거를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다운표 친 디지털 문헌학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의 디지털 문헌학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